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김한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 사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프로필은 거기 있는 그대로고요. 자, 먼저 이제 핏셋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경쟁률이 5대1 정도, 그러니까 합격률이 20%에서 23% 정도 예상을 하는데, 요거는 현재 그냥 7급의 일반적인 응시 경쟁률에서 이제 10배수를 뽑았을 때 이제 그 산술적으로 정한 건데, 근데 실제 경쟁률이 5대1이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이 핏셋 시험이 좀 다른 시험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어떤 분들은 되게 운이 좋은 거고, 어떤 분들은 시험이라는 측면에서 약간 나의 적성에 안 맞는 게 시험 과목이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핏셋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부정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기본적으로 적성 기반의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노력을 해도 내가 노력을 많이 한 거에 비해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험이에요. 그 얘기는 이제 내가 만약에 핏셋을 원래 조금 잘하는 쪽이다 라고 하면 경쟁률이 생각보다 더 낮은 거고, 본인이 핏셋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자리가 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 경쟁률은 더 높은 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경쟁률이라는 걸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그냥 전공시험 공부해가지고 보는 보통의 필기시험하고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이 핏셋 같은 거는 확실하게 적성 기반 시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거꾸로 뭐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성적이 안 오르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똑같이 공부했을 때예요. 같은 양으로 공부했을 때 확실히 적성 쪽을 잘 보는 사람이 적성이 좀 약한 사람에 비해서 성적도 금방 올라가고 하는 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장점은 이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7급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시험을 보러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2차에도 허수가 나오는 거죠. 뭐냐면 별로 전공 공부를 안 했는데 그냥 적성형 인간이어서 1차만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2차에 가서 어차피 허수가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중에서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핏셋을 같이 병행하셔서 핏셋을 통과하신다면 지금의 오히려 시험 체계보다 합격할 가능성은 더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원래 이제 5급에서도 핏셋 같은 경우는 1차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취미로도 시험 대학교 때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공부를 별로 안 하고도 합격을 해요. 5급에서도.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허수죠. 왜냐면 2차 준비를 안 하고 1차를 그냥 봤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아마 7급에서도 동일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그 일반적인 경쟁률보다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문제는 몇 문제 없죠. 지금 이제 영역별로 한 이제 4-5문제 정도 이렇게 공개가 됐잖아요. 자, 그 문제들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들의 난이도는 그렇게 좀 높진 않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7급이라고 하면 이제 민간경력 시험 문제를 보통 예상들 많이 하세요. 왜냐면 이제 구조가 똑같으니까. 근데 민간경력 시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좀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시험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거의 직업처럼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만약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면. 그렇게 되면 아마 난이도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첫 해는 조금 모르겠지만 일단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오히려 5급에 가까운 난이도지 민간경력에 가까운 난이도로는 여러분들을 아마 시험에서 변별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실 때 민간경력 문제만 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래 시험 준비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시험장에서 조금 이제 편한 마음으로 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5급 문제까지 다 풀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저희도 이제 커리큘럼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민간경력의 문제들이라든가 조금은 뭐 기본 개념이라든가 쉬운 문제를 수업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5급에 있는 문제들까지도 좀 이제 과하게 좀 어려운, 그러니까 특이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다시 안 나올 것 같은. 자, 그런 문제들을 빼고는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난이도 면에서도 특히 올해 민간경력을 보신 다음에 본인이 적성형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올해 민간경력 문제는 민간경력 중에도 과도하게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커트라인도 상당히 높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올해 해설 작업을 하면서 보통 해설 작업을 하면 고민을 해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좀 어려운 문제에 좀 쉬운 풀이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올해 민간경력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을 할 게 거의 없는 문제였어요. 난이도가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제 피셋을 준비하는데 사람들이 보통 7급은 민간경력을 많이 한다더라 라고 해서 올해 문제를 한번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풀어보셨는데 점수가 잘 나온다. 그러면 나는 적성을 좀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올해 유단히 난이도가 낮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자, 피셋이라는 걸 제가 아까 이제 적성형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적성형 시험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따로 뭐 공부할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제 뭐 언어 논리부터 해서 자료 해석, 상황 판단 3과목 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개념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주제에서 출제가 돼요. 특히 이제 올해 발표를 할 때 보면 7급 같은 경우는 직무 관련성 문제를 내겠다고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공기업 시험을 볼 때 NCS라고 들어보셨죠? 그 NCS에서도 사실은 직무 관련성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사실 그 문제들이 나와봤자 그게 뭐 포장이죠. 일종의 포장만 그걸로 바뀌었을 뿐이지 어차피 기본적인 문제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뭐 직무 관련성 문제라고 해서 미리부터 이제 그 직무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공부를 한다던가 이런 부담감은 7급 시험 그 피셋에 대해서는 안 가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전문적이거나 이런 게 나오면 다 예시가 나오거나 아니면 용어 설명이 나오는 시험이지 여러분들이 그걸 외워서 가고 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개념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문제 몇 개 드렸잖아요. 자, 그 문제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는 게 뭐냐면, 자, 아마 공부를 이제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아실 거고 또는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특히 이제 피셋에서 자료 해석하고 상황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골라라 라고 하면 가중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가중평균을 완벽하게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 시험의 당락이 결정될 만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개념을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문제 몇 개 풀어보고 어떤 문제에서 이게 이렇게 적용되었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 기본이 되는 문제. 자, 여러분들 이제 가지고 계신 그 프린트 보시면, 자, 거기에 2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2번 문제. 지금 보시면 이제 이거 이렇게 생긴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취업시험을 보신 분들은 이게 취업시험에 나와요. NCS에서도 나오고. 근데 사실은 언제 배우는 거냐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운 1차 방정식의 활용 또는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단원에서 이걸 배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배울 때, 자, 학교 다닐 때도 이걸 뭘로 배우냐면 다 연립 방정식 풀이로 배우고 그냥 끝나요. 중학교 때. 그리고 이걸 이제 대학교에 와가지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얘를 다시 만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수업을 해보면 이건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처음에는 다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요. 근데 이 문제를 바탕으로 이제 가중평균을 활용해서 이런 문제들을 푸는 거를 배우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워가지고 이제, 자, 요 1번 문제가 이제 실제 이제 민간경력 기출 문제인데, 자, 요렇게 이제 틀이 갖춰져 있죠. 시험의 문제에 틀이 갖춰져 있는 이런 문제로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문제 처음서부터 기출 문제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 단계라든가 기초 단계 학습에서는 그냥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지만 개념이 도움이 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반복하셔서 완전히 내 걸 만들어야 돼요. 완전히 내 걸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자, 제가 이제 수업을 좀 이렇게 해보면 학생분들이 이제 질문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질문하실 때 보면 이제 오늘 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풀어줘요. 그럼 그 학생이 하고 갑니다. 뭐냐면 이 문제도 가중평균으로 푸는구나. 또 일주일 후에 또 와요. 그거 또 풀어주면 이 문제도 가중평균으로 푸는구나 라고 계속 새롭게 자기가 혼자 찾는 게 아니라 계속 배워서만 그걸 아는 수준이죠. 그 수준으로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못 씁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념학습이 중요하고 완전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가, 또는 암기라고 해도 돼요. 자, 이해라는 제가 표현을 썼지만 우리 보통 공부할 때 이해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는 솔직히 객관식 시험이죠. 객관식 시험은 암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제 수업을 하시다가, 사실 가중평균 수업을 하면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질문을 많이 와요. 이 원리가 뭐냐? 그럼 제가 처음에는 되게 열심히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이해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죠. 근데 어느 날 서로의 정신 건강에 상당히 안 좋다는 걸 알아서 그때부터는 무조건 그냥 외우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문제 틀을 외우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지라고 고민할 시간에 외우신 다음에 그걸 적용하는 훈련들, 문제들 외우고 여기다가 시간을 쓰시는 게 여러분들의 수험 기간을 단축시키는 비결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객관식 시험은 전체적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지만 너무 이해하려고 하시기보단 암기를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개념학습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이제 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그 학습을 같이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피셋의 특징은 좋은 풀이법이 있는 시험이에요. 이걸 또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혼자서 우리 뭐 양측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문제 많이 풀면 실력이 느는 면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쏟는 시간에 비해서 생각보다 실력이 잘 안 늘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특히 이제 피셋에서 상황 판단이라든가 이제 자료에서 여기서 이제 수리적 개념이라든가 어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시험을 잘 볼 것 같습니까? 성격적으로. 자, 저는 이런 시험은 성격이라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성실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분들이 자, 자료 해석이라든가 상황 판단을 생각보다 잘하시기 힘들어요. 성실하시면 안 되고, 자, 누가 잘 보냐면 당연히 얍삽한 사람이 잘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마다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하셔야 되지,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풀 것이냐. 그러니까 완벽주의자가 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차피 답만 찾으면 되는 거지 정확하게 푸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100%의 정확도로 푸는 게 아니라 95%의 정확도로 풀어나가는 시험이 이런 유형의 시험이에요. 그러시면 우리 어차피 95점이면 합격하잖아요. 95점이면 무조건 합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를 맞추려고 하면 풀이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완벽주의자가 계시다면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좀 내려놓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좋은 풀이법을 혼자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 같은 걸 다니게 되면 이제 스터디 같은 것도 하잖아요. 자, 스터디 같은 것도 했을 때, 자, 저는 이제 권해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본인이 성실하고 완벽주의자라면 좋은 풀이법을 혼자 찾으려고 고생할 걸 권해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혼자서 성격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뭐 강사들이나 이런 강의나 이런 걸 해서 받아들이셔서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이 피셋은 7급에는 처음 도입됐지만 사실 되게 오래된 시험이죠. 오래된 시험이기 때문에 풀이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검증이 끝난 방법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서 그냥 믿고 익히셔도 시험장에서 충분히 다 쓸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실수를 줄이는 훈련, 이제 꾸준한 연습인데, 사실 이제 우리 시험을 보게 되면 어느 선상에 올라선 사람들은 사실 이제 시험장에 가셔서 다 떨어진 이유를 물어보면 실수라고 얘기를 하지 자기가 몰라서 떨어졌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하신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뭐 시간 제고 푸는 연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금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단기간에 틀을 잡고 개념을 익히는 거는 충분해요. 하지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한 시간을 가지고 계속 문제풀이 같은 걸 해주셔야 시험장에서 좀 그런 시험에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시험을 볼 때는 평상시보다 조금은 좀 덜 떨어진 상태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걸 줄이는 방법이 뭐냐면 기계적인 거예요. 제가 이제 기계적이라는 표현을 쓸 텐데, 자, 수리가 강한 사람하고 약한 사람은 공부 방법도 달라야 되고 풀이법도 달라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강요는 안 해요. 어떤 분들한테 자, 이 문제에서는 이 풀이법이 좋으니까 이걸 써. 근데 정말 일부 몇 문제에서는 강요를 해요. 워낙에 차이가 크니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좀 다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조금 수리가 좀 잘 돼서 시험 시간에 좀 이렇게 좀 대응이, 그러니까 유연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좋은 분들은 그냥 편하게 이걸 쓰는 게 빠를 것 같아, 이걸 쓰는 게 빠를 것 같아 라고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근데 수리가 약하신 분들은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험에 그래도 합격할 수, 그러니까 조금 예를 들어서 좋은 방법이 30초가 걸렸다. 근데 기계적인 방법이 50초가 걸린다. 그럼 50초 안에 그 계산을 끝내면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걸 그냥 기계적으로 훈련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수리가 약하신 분들은 그냥 모든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그냥 기계적으로 푸시면 돼요. 기계적으로 푸시면 시험 시간에 자, 생각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시간이란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기 좋은 풀이법이 있는 시험이라고 했는데, 자, 시험 시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렇게 딱 만났어요. 문제를 딱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이거 뭐로 풀어볼까? 이런 방법으로 풀어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문제를 딱 보면 뭐냐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풀이법은 시험 시간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풀이법을 익혀서 그 풀이법을 시험 시간에 딱 선택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수리를 잘하지 않는다면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분류를 해드릴 거 아니에요. 기계적인 풀이법. 이거는 수많은 시험에서 검증이 됐습니다. 수리가 약하시더라도 그냥 기계적으로 막 빨리빨리 푸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하시면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부분으로 봤을 때 이 경쟁률 부분이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땐 새로운 시험에 도입되니까 조금 이제 이런 게 번거로우신 분도 있을 텐데, 거꾸로 좀 전공학습이라든가 이런 게 좀 돼 있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2차에서의 경쟁률은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는 좋은 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좀 핏셋에 대해서 좀 질문이 좀 있으시면 그거 좀 질문해드리고 아니면 좀 문제를 좀 풀어볼까 하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은? 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아까 보니까 질문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자, 그러면 한번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설명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좀 짧게 할게요, 저는. 자, 한번 이제 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요 문제를 먼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면, 자, 파스타와 피자를 파는 어느 음식점에서 지난주에 파스타하고 피자 메뉴를 합하여 1000명분을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지난주에 비하여 파스타 메뉴는 5%가 감소하고 피자 메뉴는 10%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4%가 증가하였다. 이번 주에 판매된 파스타 메뉴는 몇 명분인가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 풀 때는 자, 지금 이번 주에 판매된 파스타 메뉴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제 기준점이 다 지난주에 비하여 얼마 감소하고 지난주에 비하여 얼마 증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난주 파스타를 A라고 놓고 푸는 거예요. 지난주 파스타를 A라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식으로 쓰면 A 곱하기 자, 파스타는 5%가 줄었고 그 다음에 전체 합쳐서 1000명이잖아요. 그래서 1000 - A로 놓는 거예요. 피자를. 그러면 피자는 10%가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1000명 곱하기 100분의 4. 자, 요게 이제 기본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중평균이라는 건 이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구하고 누가 있냐면 파스타하고 피자가 있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가중평균이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조건 두 개가 서로 영향을 주는데 양이 많은 애가 영향을 더 주겠죠. 그래서 비중이 더 큰 애가 영향을 더 주기 때문에 평균은 누구에 가깝다? 양이 많은 거에 가깝다. 이게 가중평균의 원리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원리가 이해 안 되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풀면 끝이거든요. 자, 보세요. 5%가 감소하고 하나는 10%가 증가했더니 전체적으로는 4%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거리가 얼마입니까? 9죠. 그리고 여기 거리는 6입니다. 이거를 크로스만 하면 그냥 풀이가 끝이에요.
2대 3입니다. 그러면 얘는 자 1000명 중에서 400명이었던 거고 얘는 600명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양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3대 2죠. 양의 비가 2대 3이면 평균과제의 거리의 비는 3대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셔도 좋은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로스라는 거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균까지의 거리의 비가 3대 2면 이걸 크로스하면 뭐가 된다? 양의 비 2대 3이 된다. 자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 한 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를 여러 개 이제 풀겠죠. 여러 개 풀고 나면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원리를 이해했던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크로스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죠. 그 단계까지 일단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풀었던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읽어보면 다음 표는 창의 경진대회에 참가한 팀 ABC의 팀 인원수 및 팀 평균 점수이며 표 2는 표 1에 기초하여 팀 연합 인원수 및 팀 연합 평균 점수를 각각 산출한 자료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값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여기 지금 평균 점수가 A는 40점이고 B는 60점이고 C는 90점입니다. 근데 A하고 B를 합쳤을 땐 인원수는 80명인데 평균 점수가 52.5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면 자 여기 40하고 60 사이에 몇 점이 들어갑니까? 52.5가 들어가죠. 그럼 아까 했던 거를 그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자, 같이 여러분들도 바로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나중에 숙달이 되면 머릿속에서 되는 겁니다. 이게 40이 들어가고 여기 60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점수가 52.5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차이가 자, 요 차이는 얼마가 되죠? 12.5가 되겠죠. 여기는 7.5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이렇게 자, 크로스하게 되면 자, 약분이죠. 2.5로 약분을 하게 되면 3대 5가 됩니다. 근데 인원수가 총 몇 명이에요 지금? 80명이죠. 인원수가 총 80명이니까 여기가 30명이 되는 거고 여기가 50명이 된다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숙달이 되면 암산이 돼요. 암산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차이가 진짜 큽니다. 자 보세요. 여기 60하고 90이죠. 차이가 얼마입니까? 30점이죠. 30이에요. 근데 요거 인원수 몇 명이에요? 120이죠. 지금 30의 배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얘네들의 사이에다가 여러분들이 77.5를 꽂으면 요 차이하고 요 차이를 이용해서 인원수를 또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우리 굳이 두 개 다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면 이게 몇 명이에요? 지금 30명이고 B가 50명이면 여긴 그냥 당연히 70명이죠. 덧셈이 더 빠르니까. 당연히 이제 가중평균으로도 되지만 시험 시간에 우리가 뭘 써야 돼요? 빠른 걸 써야 되잖아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자 요거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를 한 번에 하신다면 잘 하시는 분들이고 이거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해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이게 설명회니까 여기서 제가 이거를 여러 문제를 풀 수 없고 수업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배우고 간 사람들은 안 배운 사람에 비해서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핏셋을 혼자 그냥 열심히 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제가 5급 올해 5급 같은 경우도 40문제 중에 가중평균을 쓸 수 있는 문제가 10문제가 넘어요. 그만큼 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 계산 속도의 차이가 되게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설명에서 첫 번째로 해드리는 거니까 자 이걸 반드시 익히셔야 돼요. 그럼 이걸 익히시고 나면 자 지금 보세요. 우리 문제에서 뭘 구해야 되냐면 이제 가를 구해야 되잖아요. 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역으로 가는 거죠. 지금 C하고 누굴 가야 됩니까? 자 C하고 A를 가야 되죠. 자 보세요. A하고 C는 지금 인원수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3대 7이죠. 3대 7. 그럼 평균까지 거리의 비는 몇 대 몇이 돼요? 7대 3이 되겠죠. 7대 3. 이건 제가 이제 말로 제가 머릿속에서 암산하는 걸 같이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자, 양의 비가 3대 7입니다. 그러면 크로스하게 되면 7대 3이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자, 거리는 무거운 애가 가까우니까 3이 무조건
많은 애의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40점하고 90점의 차이는 몇 점이에요? 50점이죠. 50점을 10개로 나누면 하나는 5점이죠. 거기다 3을 곱하면 얼마예요? 15점이죠. 그래서 90점에서 15점을 빼면 75점이죠. 그래서 이 빈칸을 이렇게 그냥 읽으면서 암산으로 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에는 이런 가중평균이 되게 어려운데 나중에는 기도합니다. 맨날 나오라고.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지금 여기가 40점이고 여기가 90점이에요. 근데 B가 지금 몇 대 몇이냐면 3대 7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크로스하게 되면 7대 3이 되고, 자, 여기 50점을 10개로 나누면 이제 5점이니까 여기다 3을 곱하게 되면 15점을 빼야 되니까 75점이 된다.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에 이거를 되게 강조해요. 뭘 강조하냐면 이 수직선은 우리가 처음에 이 가중평균을 진입하기 위한 보조도구예요. 근데 공부하실 때도 이걸 쓰시면 안 돼요. 한두 번만 그리고 그 뒤로는 계속 암산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계속 암산하고 말로 설명하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 혼자서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 보여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읽으면서 B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시려면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처음에 어색하니까 이 내용이 어려운 거지, 사실은 이거 언제 배운다고 그랬죠? 중학교 1, 2학년 과정에도 나오는 문제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공부하기 싫으면 우리 이제 흔히들 얘기했죠. 말로 길게 쓴 문제는 건너뛴다고 하잖아요. 저학년 때.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수업하면서 왜 중학교 1, 2학년 거를 못할까라고 몇 명한테 물어봤더니 대부분 똑같은 말을 해요. 자기가 중학교 1, 2학년 때도 그 문제를 못했다고. 그래서 그대로 어른이 된 거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뭐 인생에 무게가 없었으니까 그냥 건너뛰었지만 이제는 다 하실 거잖아요. 이거 몇 번만 반복하면 정말 이거만큼 쉬운 건 없어요.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거는 모든 시험, 그러니까 모든 적성 시험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 가중평균 나오는 거 몇 문제 없어. 그건 걔가 가중평균을 못해서 그래요. 가중평균의 힘은 뭐냐면 가중평균을 많이 알고 잘할수록 볼 수 있는 문제가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이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자료에서 그냥 표가 많이 나오죠. 표는, 자, 우리 봐요. 지금 만약에 남학생이 20%고 여학생이 80%입니다. 근데 오늘 지각률을 제가 조사해 봤더니 남학생 중에 48%가 지각을 했고 여학생 중에 52%가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 전체 지각률은 50%가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지금 얘네들이 딱 평균이 50이죠. 근데 누가 더 많아요? 여자가 많죠. 그러니까 그냥 50은 넘겠죠. 자료 해석에서 그냥 이렇게 양이 많은 애가 영향을 더 준다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읽으면서 결론이 나오는 선택지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비율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둘 중에 영향을 누가 더 많이 줬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비율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시중에 여러 문제들을 풀어보는데 피셋 문제가 다른 문제와 다른 점이 있어요. 피셋은 일단 뭐가 되죠? 시험이 공개가 되죠. 시험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자,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낼까요? 자기의 얼굴이죠. 그래서 문제에다가 정말로 온갖 노력 더하기 잘난 척을 엄청 담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계산하고 있으면 야, 그거 왜 계산하고 있어? 그냥 이렇게 풀면 끝인데. 하다못해 그냥 약 몇 프로라고 나와도 피셋은 100문제가 나오면 단 한 문제 정도만 직접 계산하는 거지 실제 계산하는 문제가 없어요. 혹시 여기서 이제 다른 시험들 뭐 NCS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신 분이 있다면 그런 시험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시험은 틀은 비슷하지만 문제가 공개가 안 되죠. 문제가 공개가 안 되는 시험은 작자 미상의 시험이에요. 그냥 막 냅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아무 생각 없이 낸 문제예요. 그럼 머리 쓰겠습니까? 그냥 계산하시오라고 내겠죠. 어차피 계산하시라고 내도 붙을 사람 붙고 떨어질 사람 떨어지잖아요. 근데 피셋은 그게 아니라고요. 피셋은 뭐가 된다고요?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정교하고
문제를 깔끔하게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 계산만 하면 빨리 풀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그 정교함을 여러분들이 뚫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익히셔서 문제 적용하신다면 풀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가중평균, 자, 요 문제에서 제가 이제 가중평균 중요한 거 설명했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봐보세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이 설명의 내용으로 조금, 3번이죠. 자, 3번은 약간 줄여서 이제 만들어놨어요. 뭐냐면, OX 문제로 만들어놨죠. 자, OX 문제로 만들어놨는데, 자, 우선 첫 번째 요거부터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 1번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1번만. 5의 5인지 X인지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관리기관이 자치단체이고 제방 높이가 10 미만인 저수지수는 1600개소 이상이다. 자, 요건 제가 이제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자, 피셋은 우리가 계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해석도 문제가 돼요. 문제를 읽으면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빠르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으로 푸시는 분들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관리기관이 자치단체이고 제방 높이가 10 미만인 저수지는 1600개소 이상이야? 근데 봤더니 저수용량이 이렇게 지금 잠깐만요, 요거죠. 지금 잠깐만, 제방 높이니까 요거죠. 제방 높이가 지금 2577이죠. 자, 지금 제방 높이가 2577입니다. 2577인데, 그러면 얘를 여기, 만약에 농어촌공사가 모두 제방 높이가 10 미만이라면, 자, 제가 요거 뺄셈은 생략을 할 거예요. 제가 뺄셈은 수업 시간에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써도 계산은 다 하실 수 있죠? 제가 숫자를 잘 못 외우는 스타일이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얼마예요? 여러분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거 얼마예요? 계산하시면 1000이라고 빼면은 1577인데 거기서 4를 더 빼니까 1573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열심히 하시라고요? 뺄셈 연습 열심히 하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실제 수업할 때 이 뺄셈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많냐면, 자, 자료에서 계산해서 제일 중요한 연산을 골라라 그러면 제가 뺄셈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번 수업할 때 제가 뺄셈 연습을 같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페이퍼를 드립니다. 뺄셈 연습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사실 처음에는 나눗셈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공부하기 전이에요. 공부를 하고 나면 실제 나눗셈을 안 하고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방법들의 한계가 결국 뭘 해야 되냐면 뺄셈은 해야 돼요. 그래서 자료 해석을 한마디로 뭘 잘해야 되냐라고 하면 뺄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본 수업에서는 뺄셈하는 방법을 할 거예요. 물론 본인이 타고나기 연산이 빠르신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고, 제가 말했듯이 샘플을 몇 개 보여드릴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뺄셈이 약한 사람들이 이런 방법도 쓰고 이런 방법도 쓰고 이런 방법도 쓰더라. 그럼 각자 이제 들으신 다음에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걸 듣고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자, 이렇게 요 정도 숫자 말고 한 6자리, 6자리에서 6자리 빼는 거, 5자리에서 5자리 빼는 거, 요 정도가 암산으로 나와야 돼요.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끝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림셈으로 비슷한 수준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이제 뭐 1574니까 지금 문제에서 1600개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X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농어촌공사가 모두 다 제방 높이가 10 미만이면 2577에서 996을 뺀 얘는 무조건 누가 관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얘는 무조건 자치단체가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여사건이에요. 다시 한번,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저수지가 높이가 10 미만이라면 그걸 뺀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누가 관리해야 돼요? 자치단체가 관리해야겠죠. 이렇게 푸는 게 해석으로 이걸 푸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 시간에 열심히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피셋에 특히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고 표만 봐도 뭘 물어볼지가 알아요. 자, 이 표를 보고 공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풉니다.
그냥 기계적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 세 개의 표가 총합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표가 2개 이상 남았는데 합이 똑같다. 그럼 출제자가 뭘 물어볼 거냐면 그냥 교집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 이거 보자마자 합이 똑같네? 그러면 이제 등장인물이 자, 관리기관이 자치단체이네. 그 다음에 제방 높이가 10이네. 제가 요거를 A라고 하고 요거를 B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겠죠. 얘가 A고 얘가 B예요. 그래서 항상 식이 이렇게 돼요. 그냥 A 더하기 B 마이너스 전체 하면 최소값이 언제나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자, 한 반에 사람이 50명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30명입니다. 그리고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40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겠죠. 야구하고 축구를 동시에 좋아하는 학생은 적어도 몇 명이냐? 그럼 잘 보세요. 2개 더하면 얼마예요? 이거죠. 근데 이거 빼니까 20명이 남죠. 그러니까 적어도 20명은 중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개념이라는 게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집합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교집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눈에 보이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보다도 더 복잡한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못 찾냐면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걸 못 찾는 거죠. 근데 출제자들이 잘 보세요. 이걸 의도적으로 이 표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그래서 답도 개예요. 무조건. 다른 선택지들은 그냥 다 격가지고 실제로 물어보는 것도 그 교집합의 최소값이 답이에요. 그래서 보통 선택지를 몇 개 넣냐면 2개 이상 넣습니다. 하나의 그 동일한 내용을 2개를 넣어요. 왜냐면 하나만 넣으면 나중에 요령 있는 사람들은 문제 안 풀어요. 그냥 그게 동그라미 치면 정답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개를 넣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최소한 2개는 계산을 할 줄 아냐 이걸 보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우리가 공부할 때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료가 나오면 이 자료에선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료의 틀만 봐도 계산법이라든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를 훈련을 통해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공식 암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2230 넣고 여기다가 2577 넣고 3226을 빼면 동일한 숫자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1단계는 제가 말했잖아요. 기계적이라는 게 이게 기계적인 거예요. 생각하기 힘들고 그냥 수리 같은 거 나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 그럼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산이 빠른 건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더한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이 A가 1개가 아니라 2개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B도 1개가 아니라 2개일 수도 있어요. 그럼 2개 더하고 2개 더하고 전체를 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여사건으로 생각하면 여집합으로 생각하면 더 빠를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을 자꾸 따지다 보면 뭐가 된다고요? 생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쩔 때는 차라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어도란 단어 또는 뭐뭐 이상이라는 단어 또는 표를 봤더니 전체 인원이 똑같아. 그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A 더하기 B 빼기 전체구나라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에서도 지금 160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뺄셈을 정확하게 안 하고 참거짓만 찾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은 덜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거는 이거 이제 같이 이제 한번 읽으면서 바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사실 이제 고민을 했어요. 제가 무슨 고민을 했냐면 오늘 이제 설명회를 이제 생각하면서 문제를 수업을 뭘 할까 고민하면서 사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 분수 비교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A분의 B라는 분수하고 C분의 D라는 이런 분수를 비교하는 걸 가장 어려워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수업만 엄청난 시간을 할애를 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어차피 비율 비교를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이제 설명의 자리에서 제가 이것만 보통 하면 1시간씩 막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이제 비율을 다루긴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자, 뭐를 할까 하다가 자, 요걸 좀 하나 가져왔는데 자, 한번 보세요. 저수 용량이
10만 미만인 저수지는 전체 저수지의 80% 이상이다. 자, 참인 것 같아요? 거짓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림셈 한번 해도 되고 계산하셔도 돼요. 지금 전체 중에 10만 미만이 80%가 넘는 것 같습니까? 안 넘는 것 같습니까?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지금 전체가 이거기 때문에 3226분의 2618이 80%를 넘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비교하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시간에 우리가 어림셈으로 대충 계산해서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금은 시간은 한 1, 2초 더 걸리는데 기계적으로 언제나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어림셈을 할 거면 집에서 혼자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평상시에는 되게 우리가 용감해요. 평상시 혼자 공부하실 땐 과감하게 찍으실 텐데 막상 시험장에 가시면 인생의 소중함을 느끼기 때문에 잘 못 찍게 돼요. 그래서 어림셈을 자꾸 정확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익히는 건데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이게 수업 고민을 저도 많이 했어요. 이제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분들, 수험생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부분소거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만든 건데, 자 보세요. 이런 거 할 때 지금 80%를 물어보잖아요. 그냥 여기에서 3000을 지웁니다. 그럼 얼마만 남아요? 226이 남죠. 자, 우리 3000에 80%는 얼마예요? 2400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2400을 또 지워요. 그러면 이렇게 남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가 80%인지만 확인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자, 요거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제가 수업을 해보면 한 번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간단한 샘플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103분의 77이 75보다 큰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이거예요. 75%가 되는 애들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애들이 75가 넘으면 75가 넘는 거고, 남는 애들이 75가 안 되면 75%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공부할 땐 두 가지라고 그랬죠. 제가 그냥 기계적으로 하셔도 돼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100분의 75를 분모 분자에서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얼마예요? 여긴 3이죠. 여기는 얼마예요? 2죠. 얘는 3분의 2니까 66.6666이니까 얘는 75보다 작죠. 그러면 얘도 75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빨리 되실 거고,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많은 방법 중에 하나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근데 결국 많은 방법들을 연습하신 다음에 최종적은 이걸 쓰셔야 돼요. 이걸 쓰셔야 시험 시간에 가장 빨라요. 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암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보시면서 3000분의 2400을 지우면 226분의 218이잖아요. 226분의 218이니까 얘는 80%가 넘겠구나 라고 암산이 되겠죠. 그래서 부분소거법도 자꾸 암산하셔야 돼요. 자, 이거 집에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라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분모에다가 3000을 지우고, 자, 분자에다가 2400을 지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226이 남고 여기는 218이 남아서, 자, 얘는 80%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선 숫자 차이가 좀 더 큰 경우가 많아요. 참고로 제가 요 3번 문제의 숫자는 좀 어렵게 바꿨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조금 더 쉬웠는데 여러분들한테 추가 설명을 위해서 세 번째 걸 하나 할 건데 걔는 좀 바꿨어요. 자, 바로 해봅시다. 이제 처음에 이 정도까지는 잘 하시던 분들도, 자, 밑에 거 한번 보세요. 아까보다 오차가 더 어때요? 줄어들었죠. 왜냐면 똑같잖아요.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3226분의 2577이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우리 80%인지 생각하려면 조금 더 어렵겠죠. 자, 동일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분모에서 제가 3000을 지워 볼게요. 226입니다. 자, 여기는 얼마예요? 그러면 177이죠.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사람이 이제 수리적 감각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요 둘의 차이를 보면 51이죠. 51. 맞습니까? 226에서 177을 빼면, 잠깐만요. 51이나 49죠? 자, 49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49는 226에 몇 퍼센트 같아요? 자, 여기다가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4배를 해도 얘가 안 넘죠. 맞습니까? 그래서 비율을 얘가 25%가 안 되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해요. 그냥 자, 이렇게 제가 뭘 한 거죠? 80%를 한 번 더 뺀 거예요. 200하고 160을 또 뺀 거죠. 자, 여기서도 모르겠다. 그러면 한 번 더 빼요. 20을 빼고 16을 빼면, 자, 얘는 무조건 80%보다 작은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거 뭐냐면 그냥 부분소거법을 기계적으로 연속해서 쓰면 수리가 약하신 분들이 시험 시간에 확실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올 건 없어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치를 조금 더 줄였기 때문에 실제는 한 단계 또는 두 단계까지 가면 직관적으로 보이는 수준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한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우리가 시험 시간에 기계적인 풀이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래 걸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숙달만 되면 그냥 숫자 보고 지우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기계적인 풀이법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자, 이제 이제 시간이 끝나가니까 이제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적성 시험들을 저도 좀 많이 보고, 그래 나름대로 그런 시험들을 잘 본다고 하는데, 제가 시험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자, 머리에 열이 차는 순간 그런 시험들은 잘 못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어 논리에서 머리에 열이 차든 자료 해석에서 차든 상황 판단에서 차든 머리에 열이 차기 시작하면 그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떨어져요. 근데 이 기계적인 풀이법의 장점이 뭐냐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머리에 열이 차지 않아요. 시험 시간에 내가 뭐를 할까라고 고민할 거 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수리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하고 잘했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딱 해가지고, 내가 수리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다양한 풀이 방법들을 다 연습을 해서 시험 시간에 취사 선택을 쓰는 거고, 내가 수리가 약했던 사람은 자, 이렇게 몇 달 동안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면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 하나를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시간에는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유형의 문제네? 그럼 난 내가 연습했던 방법으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했죠.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에서 풀 때 머리에 열이 차는 일이 줄어들어서 훨씬 시험을 더 잘 보게 될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피셋 시험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새롭게 시행되는 피셋 시험에 경쟁률이라든가 또는 이제 시험에서 이제 피셋 시험이 어떤 건지 이런 거 좀 설명드리고, 자, 문제 몇 개를 가지고 자, 우리가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설명 좀 드렸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제 끝나고 아마 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이제 상담을 하는 시간 있으니까 남아서 좀 상담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 설명이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제 시간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